자, 2021학년도 3월 9일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지 한번 풀이 시작해 볼게요. 다음은 선생님이 제시한 학생 과제에 학생 ABC의 답변이래요. 무동력차가 내려가면서 속도가 증가할 때 에너지 변화를 댓글로 달아달래요. 이게 포인트가 보통 이제 역학적 에너지 문제 같은 경우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이제 문제가 나올 텐데, 지금 이 문제를 어디를 읽어봐도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0이 된다라는 말이 없네요. 그쵸? 그럼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거고, 어쨌든 이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텐데, 마찰이나 공기 저항 때문에 여기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발생할 거다 정도의 생각이 있으면 좋겠죠. 문제 보면 지면 기준으로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감소할 거고 높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X가 아니죠? 5죠.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가 아니라 이게 감소가 되겠네요. 틀렸죠. 그래서 답이 3번. 자, 계속 볼게요. 다음은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고, 처음에는 저항이 105민 니크롬선 A를 연결시켜서 확인을 해봤고, 전압을 증가시키면서 전류의 세기를 확인했고, 이제 그 이후로 저항이 205민 선 B로 바꿔서 나를 수행했대요. 나라는 건 이제 전압을 증가시키면서 전류의 세기를 확인해 본 건데,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옴메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당연히 V 전압이 증가하면 I 전류가 증가하겠죠. 근데 포인트가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라는 게 포인트인데, 이게 실수가 있으면 실수를 많이 하는데, 기울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전압이 X축이고 전류가 Y축이에요. 즉 우리가 기울기는 X분의 Y를 보통 기울기라고 표현하는데, 전압이 우리 X축, 얘가 전압이 될 것이고, Y축, Y축이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V는 IR이라는 식을 우리가 전압 V분의 I로 나타내려면 R분의 1이 나오죠. 그렇죠. 왜요? V를 우리가 양쪽에 나눠주고 R을 다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즉 기울기는 저항의 반비례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저항의 반비례고, A의 저항이 지금 100ohm이었고 B의 저항이 200ohm이니까 A의 기울기가 더 커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골라야 되는데, 이 자칫 실수를 잘못한 친구들이 V는 IR을 I분의 V에서 R로 표현한 다음에 기울기가 저항값이구나, 우리 저항이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크겠네 해서 이 2번으로 잘못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X축과 Y축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죠. 꽤 재밌는 문제죠. 좋은 문제가 될 것 같고. 계속 볼게요. 자, 빛의 삼원색이네요. 빛의 삼원색은 이 중3 모의고사, 다시 3월달 모의고사, 중3 이 과학에 평가하는 모의고사에서 매번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억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RGB, 빛의 삼원색은 RGB다. 빨강, 초록, 그린, B, 파랑이다.
빨초파가 바로 빛의 삼원색에 해당할 것이고, 포인트는 빛은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된다? 빛은 모일수록 밝아진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게 색은 어떻죠? 색? 그렇죠. 색은 모일수록 어두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과 초록색 빛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오냐면 노란색이 나와요. 그래서 해당 영역은 노란색이 될 것이고, 초록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청록색,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우리가 자홍색, 그리고 세 개의 빛을 모두 섞으면 무슨 색? 그렇죠. 가장 밝은 색인 백색이 나올 것이다. 문제 보니까 지금 이 빛의 삼원색을 내보내는데 A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 꺼져 있고 B에서는 빨간빛이 꺼져 있대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빨간색과 파란색만 나올 것이고 B에서는 초록색과 파란색만 나오겠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온다면 A에서는 자홍색의 빛이 나올 것이고, 초록색과 파란색이 나온다면 B에서는 청록색의 빛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A는 자홍색, B는 청록색.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열평형 문제네요. 열평형 문제. 열평형 문제고, 우리 열평형은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 언제까지?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때 포인트는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우리 온도가 높은 물질은 열 에너지를 잃을 것이고 온도가 낮은 물질은 열 에너지를 얻을 건데, 이때 잃은 에너지 양은 반드시 얻은 에너지 양과 같다. 왜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량은 보통 Q로 표현하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식이 하나 있죠. Q는 mc T. M은 질량이 될 것이고, C는 비열, T는 온도 변화. 서로 주고받은 열량이 같다면 그 열량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의 크기와 같다. 그래서 문제에서 비열을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쉽게 푸는 방법과 어렵게 푸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이제 나온 문제가 저희 2023년 3월 모의고사에 한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만약 혹시 이 비열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해당 문제 꼭 체크해서 우리 공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기억니은 디귿에서 비열에 대해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설명하지 않을게요. 만약 궁금하다면 해당 자료 꼭 참고해 주시고, 문제 보시면 지금 원래 B의 온도는 낮았고 A 온도는 높았어요. 그러면 A에서 B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온도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T 시간 이후로 둘의 온도는 같아졌고, 0초에서 T초까지 A에서 B로 우리 열이 이동했기 때문에 틀렸고, 0초부터 T초까지 B의 온도는 증가했기 때문에 점점 입자의 운동 활발해졌겠네요. T초 이후에 A와 B는 열평형 상태에 있다. 답 4번이 되겠죠. 그림 5번. 다시 문제 5번. 그림 가는 물체 A가 용수철 저울에 매달려 정지라는 건 여러분 뭐라고요? 그렇죠. 정지라는 건 우리가 물체가 원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 즉 작용하는 힘이 몇이다? 그쵸.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다. 나 같은 경우는 가의 A를 물에 넣었을 때 물속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각각 40N과 30N이다. 여기서 이 40N은 뭘 의미하죠? 그쵸? 탄성력을 의미할 것이고, 이 탄성력은 왜 작용하는 거죠? 그쵸? 이 A라는 추를 지구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탄성력이 생길 것이고, 당연히 이 물체에 작용하는 건 탄성력과 중력뿐이므로 둘의 힘의 크기는 같겠죠. 그래서 중력은 아랫방향, 탄성은 위의 방향에서 서로 상쇄돼서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 됐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탄성력이 감소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물에 넣었기 때문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변화가 없지만 물 위에서 물체가 뜨려는 힘,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력의 크기만큼 감소되게 될 것이고, 중력이 그 감소된 만큼이 우리 탄성력으로 적용될 것이다. 물체가 즉 부력이 없을 때 중력은 40N이었고, 우리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40N일 것이고, 부력이 10N의 크기만큼 걸리다 보니 나머지가 30N으로 우리 탄성력으로 걸린 게 되겠죠. 그래서 A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 나에서 10N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6번 문제가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보시면 이거는 온도를 바꾼 것도 아니고 뭔가 압력을 바꾼 것도 아닌데, 감압 용기에서 풍선을 넣다가 공기를 빼냈대요. 여러분, 공기를 빼냈다는 건 압력이 감소한 건 알겠는데, 실제 압력이 왜 감소했어요? 그쵸? 실제 분자 개수를 죄송해요. 실제 분자 수 자체를 줄여서 압력을 감소시킨 거죠. 공기를 실제 빼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 양을 줄여서 분자 수를 감소시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원래 가에서는 풍선의 크기가 이만큼 유지되어 있던 게 밖의 압력이 감소되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원래 압력이 크기가 밖에보다 커서 우리 안쪽의 압력이 더 커지다 보니 이 압력만큼 부피가 커지면서 다시 압력이 감소되겠죠. 언제까지? 이 감압된 압력의 크기까지 같아질 때까지. 다시 여러분, 자, 상황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원래 이 밖의 압력과 가 상황에서 밖에 이 감압 용기에 있는 압력과 풍선의 압력이 같았어요. 근데 공기를 빼내다 보니 1번 이 감압 용기 압력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 압력이 안쪽의 압력보다 낮아져서 안쪽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부피가 커지더라. 얼마큼? 바깥에 있는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어쨌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가보다 나에서 풍선의 압력이 감소된 건 맞죠? 문제 볼까요? 감압 용기 속 기체의 분자수, 여기 이 공간에 있는 기체의 분자수를 의미하는 거네요. 공기를 빼냈기 때문에 당연히 분자수는 감소됐겠죠. 가가 나보다 클 것이고, 풍선 속 기체의 압력은 뭐가 더 크다? 그쵸, 가가 더 크죠. 나는 상대적으로 우리 압력이 높다 보니 부피가 커져서 다시 압력이 감소했겠죠. 나의 감압 용기에 공기를 다시 넣어주면, 즉 이 말은 압력을 다시 증가시켜주면 풍선의 부피는 감소하겠죠. 그쵸? 그래서 틀렸고 답이 그래서 1번.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체크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7번 보시면 이온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이제 저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안에 있던 이 플러스 양전하는 누가 나타낸 거다? 그쵸? 양성자가 나타낸 값이고,
플러스 수만큼 양성자 수가 있고 그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가는 원자 번호 3번인 리튬의 우리 이온의 구조일 것이고 나는 원자 번호 8번인 산소의 원자 번호 산소의 이온의 구성일 것이고 다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의 우리 이온의 구성인데 원래 양성자 수만큼 전자가 들어있어야 되지만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이온화가 돼서 양성자가 하나 나갔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나갔기 때문에 양성자가 하나 더 많아서 리튬 플러스 이온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원래 전자가 8개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죠. 원래 8개 있어야 되는데 2개 더 들어와서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됐을 것이고 다 같은 경우는 우리 전자가 11개 있어야 되는데 세보면 10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그러니까 우리 양성자 수가 하나 더 많아서 Na 플러스가 되겠네요. 어쨌든 문제를 보실 때 여러분 항상 이온 상태인지 아니면 원자에 대해서 묻는 건지 정확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는 우리 원자 핵이 아니라 전자가 되겠죠. 가는 음이온이다. 아니죠. 양이온이죠. 우리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대로 음이온이 될 것이고 원자 핵의 전하량은 저기 써져 있는 플러스 값을 비교하면 될 거기 때문에 가 같은 경우는 우리 플러스 3이고 나 같은 경우 플러스 8이기 때문에 틀렸죠. 나가 훨씬 크죠. 자, 조심해야죠. 원자일 때를 물어보는 거죠. 원자일 때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 나 같은 경우는 전자가 8개 있을 건데 다 같은 경우는 11개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다가 가지고 있는 전자 수가 많겠다. 답이 5번이 되겠죠. 계속 볼게요. 그림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질산은을 넣었다. 우리 염화나트륨은 대표적인 뭐죠? 그쵸? 우리 이온 결합성 물질. 질산은도 대표적인 이온 결합성 물질. 자세히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이온 결합성 물질이 뭐냐?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잘 되는 물질.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중3 수준에선. 그래서 염화나트륨을 물 수용액 상태로 만들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더라. 여기 있는 질산은도 마찬가지로 Ag 플러스와 Cl 다시 NO3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잘 되더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나가 지금 Ag NO3 수용액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안에 이 네모가 뭔진 모르겠지만 동그라미가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Ag는 3개 NO3도 3개 있었겠네요. 이온이. 그렇죠? 그래서 만든 우리 결과물을 살펴보니 앙금이 만들어졌대요. 여기서 만든 앙금 뭐죠 여러분? 그렇죠. AgCl을 의미하죠. 우리 앙금의 정의가 뭐죠? 앙금의 정의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붙어 만든 걸 염이라고 부르는데 그 염이 물에 녹지 않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물에 녹지 않는 걸 앙금이라 부르고 AgCl은 대표적인 앙금이죠. 지금 우리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NaCl과 AgNO3가 만나서 AgCl이라는 앙금을 만들고 나머지 NaNO3는 다시 이온화 상태로 놓여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앙금 만든 건 이렇게 화살표 아래로 표현을 해주고 그래서 보면 나의 원래 있던 네모가 사라진 걸 보아하니 여기 있는 네모가 Ag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 NO3-는 3개 그대로 하나 둘 3개 발견이 되죠. 그쵸? 그럼 가에 NA와 CL이 몇 개씩 들어갔냐라고 한다면 지금 앙금 생성 반응에서 Ag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개 이상 들어갔을 것이고 가만 보면 원래 없던 세모와 별표가 NA와 CL이 될 텐데 별표가 CL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CL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4개 있었는데 3개가 AG와 반응해서 안 보이는 거고
Na 같은 경우는 우리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세모가 되겠죠. 그럼 가에 원래 있던 건 이 세모와 별표가 각각 4개씩 들어있는 4번이 가의 구조가 되겠네요. 계속 볼게요. 자,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인데, 가 같은 경우는 가열하여 분리하는 장치.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시키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지금 Z와 Y를 액체화시켜서 넣었더니 Y가 가라앉고 Z가 뜨더라. 그래서 밑에 있는 Y부터 먼저 뽑아내더라.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겠죠. 자, 가를 끓였더니 X가 먼저 기체가 돼서 이 관을 따라서 먼저 분리가 됐대요. 그쵸? 그럼 X의 끓는 점이 Y보다 어떻더라? 낮더라. 그러니까 X가 먼저 끓었겠죠. 온도를 쭉 올리는데 밑에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점점점 기체로 바뀌겠죠. 그래서 끓는 점은 Y가 더 높다. 틀렸죠? 나에서 액체의 밀도는 아래에 있는 게 높다. 즉 Y가 Z보다 높다. 맞겠네요. 나에서 혼합물의 분리의 원리는 원유에서 휘발유의 분리의 원리와 똑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원유에서 휘발유의 분리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분리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답이 2번이 되겠죠. 10번 볼게요. 우리가 10번은 또 풀이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쉽게 푸는 거와 어렵게 푸는 거 둘 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 사실 제가 말을 쉽게 푼다 어렵게 푼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정확히 알아서 푸는 거랑 정확히 말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수준에서 푸는 방법이 달라요. 일단 정확히 푸는 방법부터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마그네슘과 산소의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시켜보면은 다음과 같더라. 왜 그런 거 하냐면, 우리 마그네슘은 플러스 2가 양이온 되는 걸 좋아해서 전자를 2개 내보낼 수 있고,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2개 받아서 마이너스 2가 음이온 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지금 화학 반응식에서 산소가 2개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 산소 1개는 마그네슘 1개와 반응하게 될 것이고, 왜요? 전자를 각각 2개씩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소가 2개 있다 보니 마그네슘도 2개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을 것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원자량은 원자 번호 곱하기 2거든요. 물론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어떻게 되냐면, 마그네슘 우리 원자번호 몇 번이죠, 여러분? 그렇죠? 원자번호 12번이죠. 그러면 우리 마그네슘의 원자량은 24가 될 것이고, 산소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그렇죠? 산소 원자번호는 8번. 그럼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마그네슘 2개의 우리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 48g이 되겠죠? 원자량을 정리해보면, 산소 기체의 원자량 어떻게 되느냐? 다시 죄송해요. 분자량 어떻게 되냐? 32g이 되겠죠. 왜? 하나당 16g이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3대2의 비율이 나오네요. 그쵸? 16으로 나누면, 그러면 총 만들어지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80g이 만들어질 것이고, 얘를 또 16으로 나누면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 3대2 대5로 나와서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그거 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표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을 달리해서 하나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시킨 결과래요. 어쨌든 우리가 가와 나 실험에서 마그네슘과 산소의 우리 반응 질량비는 똑같을 거고,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반응물의 질량이 1g씩 남았대요, 지금. 그럼 마그네슘이 남았다면 우리 반응비는 1대 3일 것이고, 산소가 남았다면 반응의 질량비는 3대 2일 거예요. 맞나요? 지금 가의 실험에서 마그네슘과 산소 기체의 질량비는 3대 2거나 2대 3이에요. 나의 실험에서 만약 마그네슘이 남았다면 6g이 반응했겠죠? 그럼 6대 4니까 3대 2일 것이고, 산소가 남았다면 우리가 7대 3일 거예요. 그쵸? 산소에 3g만 반응했으니까. 어쨌든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의 질량비는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 반응의 질량비는 3대 2일 것이다. 아, 그러면 실험 가에서 남은 건 산소가 1g 남았을 것이고, 실험 나에서 남은 건 마그네슘 1g 남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A는 1이다. 틀렸죠? 2죠. MgO, 산화마그네슘에서 원소의 질량비는 3대 2다. 맞죠? 우리 1대 1로 결합했고, 처음에 반응의 질량비가 3대 2였으니까.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가와 나에서가 다르죠. 그쵸? 답이 그래서 2번. 조금 어렵고 재밌는 문제인 것 같아요. 11번 볼게요. 식물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일부 나타낸 건데, 가와 나는 광합성과 호흡 중 하나이다. 오케이. 저희가 이 광합성과 호흡은 진짜 통합과학에서도 많이 보고 생명과학에서도 많이 우리 배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호흡은 다른 말로 세포호흡이라 불러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어딘가요? 그렇죠. 우리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고 배웠고, 세포호흡 어디서 일어난다고 배웠죠?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고 배우죠. 이제 생명과학 원정도 올라가면 세포질에서도 세포호흡이 일부가 일어난다라고 배우는데, 우리가 아직 통합과학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미토콘드리아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둘은 완벽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들어가는 물질만 바라봤을 때는 역과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고, 여기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산화탄소와 물을 반응시킬 때, 제가 물이 아니고 O2를 썼네요. 물을 반응시킬 때 빛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동화 과정이 일어나고, 이때 포도당을 생성하고 산소를 부가물로 만들어내더라. 세포호흡은 아까 만들어놨던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노폐물을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 에너지를 어디다 쓴다? 여러 생명활동에 이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얘가 ATP라는 걸 배우는데, 지금은 저희가 몰라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반응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 될 것이고, 이걸 뭐 동화 과정이라 하는데, 세포호흡은 에너지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발열 반응, 이어 과정이라고 불러요. 가는 호흡이다. 세포 호흡 맞겠죠? 포도당과 산소를 반응시켜서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가는 빛이 없을 때만 일어난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포호흡은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우리 행위고, 빛과 상관없이 동식물에서 모두 일어난다는 게 포인트죠. 왜?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식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렸죠? 엽록체에서 나가 일어난다. 나는 광합성이 될 것이고, 엽록체에서 일어난 거 맞겠네요. 답이 4번. 11번. 표는 사람의 감각기관 ABC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 감각기관은 귀, 눈, 코 중 하나이다. 뭐 당연히 여러분 너무 쉽겠지만 후각 냄새 맡는 거죠. 그럼 감각기관 A는 코일 것이고, 이 포인트는 냄새는 기체 분자를 우리가 인식하죠. 반대로 미각, 입에서는 액체 분자를 인식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코에서 맡은 냄새와 입에서 맡은 그 맛을 섞어서 우리가 실제 맛이라고 기억한다. 뭐 이거는 그냥 대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주변의 밝기에 따라 동공의 크기가 조절되는 거 눈이 될 것이고 공기의 진동을 자극을 받아들여 소리를 감지한다. 귀가 되겠죠. 뭐하는 이거 누가 하죠? 저 최초로 하는 게 우리가 고막이 되겠죠. 동공은 어때요? 동공. 그쵸? 동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빛의 세기가 커지면 동공이 축소될 것이고 반대로 빛이 작아지면 동공이 확대될 것이다. 빛의 색이 커지면 굳이 빛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적은 빛으로도 생활할 수 있어서 동공의 크기를 줄이고, 빛이 부족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빛을 여러 군데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공을 키운다. 문제 보면 A는 코이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하면 동공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틀렸고, C에는 달팽이관이 있다. 귀에는 달팽이관 청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청각이 성립되는 곳이 달팽이관이 될 것이고, 고막은 우리 진동을 조금 더 키워준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A, 기억 디귿 답 3번이 되겠죠. 12번. 계속 볼게요. 13번. 고양이의 분류 단계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개는 총 5가지가 존재를 하고, 그 5가지는 동물계, 식물계, 균계, 그 다음에 원생생물계, 마지막 원핵생물계. 이 5개의 우리 계로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여기 말한 이 균계는 곰팡이나 버섯 같은 애들을 우리가 균계라고 정의를 하고, 원생생물은 진핵생물인데 약간 원핵생물의 특징을 고루 섞여서 가지고 있는 걸 원생생물이라 할 것이고, 대표적인 예시가 아메바가 된다. 진핵생물인 게 포인트예요. 동물, 식물, 균계, 원생생물은 이 4가지는 진핵생물이고, 얘가 왜 진핵생물인지 자세히 모른다면 여러분 2022년 3월 모의고사 설명에 좀 자세히 써두었으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핵생물 같은 경우는 세균을 의미하고, 세균 같은 경우는 우리 뭐가 없다? 그렇죠. 핵이 없다. 근데 지금 고양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봐도 동물이죠. 그래서 걔는 여기 기억에 들어갈 건 동물이 될 것이고, 동물계에 해당하는 설명일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고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은 동물계 맞을 것이고, 식육목에 속하는 동물들은 다 척삭동물군에 속한다. 맞죠?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큰 분류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종은 동일한 속에 속하고 모든 속은 동일한 과에 속한다. 종속, 과목, 강문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 디귿은 조금 중요해요. 우리가 같은 종이라 한다면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가 가능하여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를 종이라고 규정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교배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호랑이랑 사자랑 섞어가지고 라이거라는 걸 만드는데, 이런 라이거는 호랑이나 사자의 특징을 섞인 형태로 가지고 있고, 근데 이런 라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호랑이랑 사자랑 자연 상태 만나서 서로 교배가 될까요? 그쵸? 싸우겠죠. 근데 인위적으로 섞은 걸 우리 같은 종이라 볼 수 없는 거고, 종은 그냥 말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우리 외부의 어떤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 교배가 가능한 우리 무리를 종이라고 규정한다. 기억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답이 그래서 5번이 되겠죠. 14번 볼게요. 14번도 우리가 생명과학 이제 고2에 배울 생명과학에서 2단원 내용이 이 사람의 물질 대사에 관련된 내용인 거고, 그때 또 배우기 때문에 이래서 과학의 연계성이 매우 강하다. 미리 공부를 해주면 좋다. 기관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 위에는 입이 있을 텐데 지금 문제에서는 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입을 배제하고 문제를 보여줄게요. A는 간이 될 것이고, 이 간과 가장 가까이 있는 D는 쓸개가 될 것이다.
이런 뭐 간쓰게 다 퍼준다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같이 연결된 거 이거 묶어서 다 줘버린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B는 위가 될 것이고 C는 이자가 된다. 그래서 각각 소화 효소를 분비시킬 텐데 우리 위에서 분비되는 건 기억해 주면 좋겠죠. 펩신이죠. 정확히 말하면 펩시노겐이라는 게 분비가 되고, 그 펩시노겐이 위에서 분비되는 염산에 의해서 활성화된 게 펩신이고, 이 펩신의 역할이 뭐냐? 최초의 단백질 분해죠.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드는 걸 펩신이 역할을 하고, 방금 폴리펩타이드라는 단어는 정확히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간에서는 뭐가 나오냐? 간에서는 쓸개즙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실제 쓸개에서 쓸개즙이 분비가 되는데, 이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졌다? 그렇죠?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한 다음에 우리 사용을 하더라. 이 쓸개즙 역할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지방을 유화한다. 얘는 우리가 직접 지방을 화학적 분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지방을 앞으로 우리 소화효소가 잘 분해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의 정도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에서 분비되는 건 세 가지 기억해주면 좋겠죠. 이자는 아밀레이즈. 아밀레이즈는 입에 있는 침에서도 나오죠. 그쵸?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 라이페이즈 또는 라이페이스 둘 다 괜찮아요. 라이페이즈는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시키는데 자세히 몰라주셔도 괜찮아요. 지방 분해 정도까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우리 트립신은 아까 펩신이 분해했던 단백질 폴리펩타이드를 조금 더 작은 폴리펩타이드로 분해시키는데,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백질 분해한다 정도까지만 일단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볼게요. A는 위이다. 아니죠. B가 위일 것이고, B에서 단백질이 소화되는 거 맞겠죠. C에서 펩신이 분비되는 게 아니라 펩신은 위에서 B에서 분비되는 거고, D에서 쓸개즙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분비되는 거죠. 생성은 어디 된다? A에서. A, B, C, D는 순환계가 아니라 소화계에 속하겠죠. 틀렸죠. 답 2번. 자, 여러분 유전문 문제를 풀 때 제가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하셨죠. 1번, 부모에게서 없는 형질이 나온다. 뭐다? 열성 형질이다. 2번, 남, 우, 여. 3번, 여, 열, 남.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면은 우리가 2022년 3월 모의평가 해설 꼭 확인해 보시고, 이 두 가지가 성염색체에서 나오는 특징인 거고, 성염색체에서 아빠가 우성이면 반드시 딸도 우성이고, 엄마가 열성이면 반드시 아들도 열성이다의 개념이라고 했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면 부모는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딸에서 유전병이 나타났다는 건, 이 유전병은 열성 유전자형에서 유래될 것이고, 그 아들이 나왔는데 지금 나무여가 성립을 안 하잖아요. 남자 우성인데 여자가, 우리 딸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성립 안 된다? 성염색체가 성립 안 되고 상염색체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유전자형을 특정을 해보면 다음과 같더라. 기억의 동생이 태어날 때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될 확률, 우리 이렇게 둘이 교배돼서 자손을 만들 확률은 라지 A와 스몰 a를 두 개체 만들 것이고, 스몰 a와 스몰 a를 두 개체 만드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계속 볼게요. 그림은 암석의 생성 과정에서 학생 A, B, C의 대화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암석을 구분해보면 사실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화성암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여러분 암석을 다 외울 필요 없고, 암석은 크게 우리 퇴적암과
화성암과 그 다음에 변성암, 이 세 가지가 있고, 퇴적암은 말 그대로 퇴적물이 쌓여서 형성한 암석이고,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된 암석인데, 이게 포인트가 우리가 마그마가 지상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우리 형태를 용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산 안에 있을 때가 마그마 형태고, 이게 분출이 되면은 용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화산 안에 있는 마그마가 굳어서 만든 암석을 우리가 심성암이라 부르고, 용암으로 분출돼서 만든 암석을 우리가 화산암이라 불러요. 그래서 화산 이게 좀 헷갈리죠. 심성암의 대표적인 예시가 화강암이고, 화산암의 대표적인 예시가 저희가 제주도에서 많이 발견되는 현무암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하는 게, 여기 있는 화강암이랑 화산암이랑 화성암을 구분하는 게 좀 헷갈려 할 텐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성암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형성한 암석을 의미하고, 선생님, 화성암도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변성암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암석이 된 케이스고, 화성암은 열과 압력이 더 지속되다 보면 걔네들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마그마가 돼가지고 그 마그마가 굳어서 만든 암석이에요. 그래서 차이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얘네들은 퇴적암이 될 수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우리 풍화와 침식 과정을 거치면 화성암과 변성암은 퇴적암이 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퇴적암도 녹아서 마그마가 된 다음에 다시 굳으면 화성암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퇴적암이 또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암석은 서로 계속 전환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문제 보면, 변성암은 기존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져. 맞겠네요. 화성암, 마그마가 지표, 오케이, 분출, 지하 화산암 식으면서 만들어져. 맞죠?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이고 다져지고 굳으면서 만들어져. 셋 다 뭐 맞는 말 하고 있네요. 답 그래서 16번에 5번이 되겠네요. 자, 17번은 우리가 지구 시스템 판 구조론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도 해당 내용이 되게 디테일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판 구조론이라 한다면 지구에 있는 지각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여러 개의 판은 멘틀의 대류운동에 의해서 이동함에 따라 판끼리 부딪히거나 멀어지면서 뭘 발생시킨다? 지각 변동을 발생시킨다. 지각 변동이라 하면 우리가 화산 활동이랑 지진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볍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보통 이 지각 변동은 판과 판끼리 부딪히거나 멀어지면서 생길 것이고, 판의 경계면에서 많이 발생할 것이다. 문제 볼까요? 태평양 여기죠. 태평양은 중앙부보다 가장자리에서 지진이 활발하다. 맞겠네요. 그쵸? 실제 우리 가장자리에서 지진이 이렇게 활발하게 나타나잖아요. 지진이 발생하는 곳은 항상 화산이 분출된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렴형 경계에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천발 지진은 발생하지만 화산 활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는 우리가 보존형 경계에서
변환 단층이 생길 때도 지진은 발생하지만 화산활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자세히 모르셔도 괜찮고, 우리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선 항상 화산활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맞거든요.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지진이 발생을 해요. 그건 맞는데 얘는 틀렸어요. 지진 때는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화산 때도 마찬가지로 보통 판의 경계와 일치하더라.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해양에서 혼합층이 형성되는 원리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이나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지구과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배울 내용이라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온도계를 깊이를 서로 다르게 설치하고 깊이에 따른 수온을 측정했는데 가열을 하면서 측정을 했대요. 근데 가열 정체가 지금 위에 달려 있죠. 나 같은 경우는 선풍기를 수면 위에 바람을 일으켜 깊이에 따른 수온을 측정했대요. 가는 아직 선풍기를 켜지 않았고 나는 선풍기를 켰대요. 여기서 가열 장치는 태양을 의미하며 우리 당연히 깊이가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를 덜 받기 때문에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감소하겠죠. 근데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니 가와 나에서 차이는 나에서는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 존재한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 바람에 의해서 위에와 아랫물이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혼합층이라고 부르죠. 바람에 의해서 위와 아랫물이 섞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층. 생각을 해보면 이 혼합층의 두께는 당연히 바람의 세기가 클수록 두께도 커지겠죠. 위와 아랫물이 바람이 세면 셀수록 잘 섞이니까. 문제 볼까요? 가열 장치는 태양에 해당한다. 맞죠? 혼합층의 두께는 가보다 나에서 잘 나타난다. 그렇죠? 우리 가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혼합층이 잘 나타나지 않겠죠. 선풍기의 바람을 더 세게 하면 수온이 일정한 층, 이게 바로 혼합층이죠. 이 혼합층의 두께가 증가한다. 얘도 맞는 말이 되겠죠. 답 5번이 되겠죠. 마지막 20번. 자,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7일 간격으로 관측한 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20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달과 지구와 태양 사이에 우리 관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아까 폈던 노트를 잠깐 펴서 지우고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관측했다라고 봤을 때 지구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물론 지구의 자전축은 기울어졌지만 제가 북반구, 우리나라는 북반구이기 때문에 위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태양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태양. 그쵸? 달은 한 달 주기로 우리 지구를 공전하는데 이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서 우리는 달의 한쪽 면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건 상식으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이때가 0일이라고 쳤을 때 한 달 주기니까 약 7일마다 위치가 해당 위치에 존재한다면 얼추 한 달이 채워지죠. 그랬을 때 우리가 관측한 달의 모양을 살펴보면 달은 태양의 빛을 받는 부분만 우리가 관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빛을 받는 부분을 우리가 색깔을 칠해 볼게요. 그랬을 때 보시면 지금
여기를 좌라고 놓고 여기를 우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0일일 때는 달의 뒷부분에만 태양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관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구도는 뭐밖에 없다? 그쵸? 일식, 달의 그림자에서 태양이 사라지는 삭에 관측될 것이고, 반대로 14일 때는 우리가 한쪽 면을 모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보름달, 꽉 찬 형태의 보름달이 관측된다고 치고, 우리가 7일 같은 경우는 왼쪽 면만 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림이 관측될 것이고, 이런 우리 그림이 하얀달이고,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우리가 이쪽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돌아서 이러면 우리가 오른쪽 부분이 차 있는 형태로 관측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식의 모양의 달이 관측될 거예요. 이건 뭐다? 우리가 상현달이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우리 달의 모습을 관측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7일 간격으로 관측된 달의 모습은 상현달, 이건 보름달, 다음은 하얀달이라고 정의하죠. 가는 상현달이다. 맞겠네요. 나를 관측하는 날에는 일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지 않죠. 태양과 달 사이에서 거리가 가장 멀 때는 나일 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답이 그래서 1번이 되겠죠.